예, 돌아왔습니다. 재무부동산학의 이해 3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사업조직의 유형, 개인회사까지 살펴봤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명합자회사서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마찬가지로 띄워놓고 할 텐데요. 강의안 14쪽입니다. 두 번째 강의안입니다. 자, 한명합자회사. 보통 우리가 이제 파트너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자, 이 한명합자회사는 2명 또는 그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이 창설한 사업 조직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2명 또는 그 이상의 공동 출자자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개인 회사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조직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은데요. 한명회사하고 합자회사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한명회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출자자가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는데 회사의 모든 부채에 대해서도 모든 출자자가 무한 책임을 지는 조직 형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다시 말해서 무한 책임 사업만 존재하는 그런 조직 형태입니다. 한명회사의 이익이나 손실을 분배하는 방법은 동업자 간의 그 계약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이제 합자회사라고 하는 것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이 회사를 운영하며 무한 책임을 지고요.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유한 책임 사원도 존재하는 그런 조직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 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만 존재하는데 합자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도 있고 유한 책임 사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리고 유한 책임 사원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부채에 대한 책임이 본인이 출자한 금액 그 정도로 한정이 된다. 그래서 유한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 한명 합자회사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이제 비공식적인 계약에 기초를 하겠죠. 그래서 파트너들의 비공식적인 동업자 계약에 기초를 하기 때문에 창업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자금도 적게 소요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장점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이제 문제점 또는 단점을 갖다 생각해 보면요. 자, 첫 번째, 무한 책임 사원들은 회사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고요. 무한 책임 사원이 회사를 매각하거나 또는 사망한다라고 하면 회사의 사업이 종료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길지 못하다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소득은 개인 회사와 마찬가지로 개인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고요. 그리고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규모도 무한 책임 사원들 재산의 총합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한 책임 사원들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명 합자회사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유한 책임 사원의 권리는 회사를 해체시키지 않고도 팔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유한 책임 사원의 권리를 사려고 하는 구매자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개인 회사와 한명 합자회사 뭐 여러 가지 문제점 또는 단점이 있는데요. 크게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사 부채에 대한 소유주의 무한 책임. 요거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사업 수명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소유권 이전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점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뭐냐면 투자 자금을 조성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또는 이 사업 조직의 성장성이 제한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으로 결국 귀착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점, 소유주의 무한 책임, 사업 수명의 한정, 소유권 이전의 어려움, 이 세 가지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사업 조직 형태가 나타났는데요. 그게 바로 주식회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개인들이나 독립적인 인격이 소유한 별개의 법인격으로 설립된 회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별개의 법인격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 주식회사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개인으로다가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그러니까 인격이 있는 인격이 있는 개인은
둘로 나누는데요. 우리와 같은 자연인 그리고 이제 법인도 개인에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식회사는 별도의 인격,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러면서 주식회사는 규모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바라보면은 가장 중요한 사업 조직 유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쉽게 생각해 보면은 성장성이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주식회사는 소유주와 분리되고 구별되어 있는 법인격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과 같이, 즉 자연인과 같이 많은 권리 그리고 의무, 특권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다른 유형의 조직, 사업조직, 좀 전에 개인회사, 한명합자회사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설립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라고 하면은 회사 설립과 관련된 규약 또는 설립 강령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회사 설립 규약에는 설립할 회사의 상호, 의도된 기업의 수명, 영위할 업종, 그러니까 목적이 되겠죠. 기업의 사업 목적이 되겠죠. 그리고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 이걸 수권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정관은 또 이사 선출과 같이 주식회사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규율할런지를 기술한 규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서는 주주들이 있죠. 자본금을 투자한 주주들이 있습니다. 그 주주들이 이사회의 의사를 선출을 하고요. 이사회가 경영자를 선임하는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경영진은 누구의 이익을 대표해야 될까요? 누구의 이익을 반영해야 될까요? 누구의 이익을 크게 극대화시켜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그 어떤 행동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주들은 이사를 선출하기 때문에 결국 그리고 주주들이 이사를 선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가 경영진을 선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가 주식회사를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는데요. 근데 이 주식회사라고 하는 사업 조직의 장점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까 개인회사와 한명합자회사의 문제점이라고 했던 그 세 가지가 바로 이제 이 주식회사의 입장에서는 장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고요. 소유권이 지분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누구 한 사람에게 몽땅 다 가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소유권을 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분을 소유하는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그 지분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소유권이 바로 이전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사의 수명도 무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도산을 한다든지 파산을 한다든지 하지 않으면 계속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주식회사는 개인이 아니라 회사의 이름으로다가 차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주들은 회사의 부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회사가 하나의 법인격 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회사의 부채에 대해서는 주주들이 몽땅 다 책임을 지느냐, 무한 책임을 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투자한 금액 거기까지만 책임을 지는 거죠. 즉 제한적인 책임을 진다. 그리고 최대 손실 금액은 자신이 투자한 금액 그것만 이렇게 뭐랄까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긴 한데 그 정도만 날리면 그걸로 끝난다라는 거죠. 개인의 어떤 재산을 몽땅 다 부채 갚는데 부채 상환하는데 써야 되냐?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좀 쉽고요. 그리고 회사 부채에 대해서도 유한적인 책임을 가지고 회사의 수명이 영속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 주식회사는
거액의 자금을 모으는데 굉장히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금, 새로운 자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새로운 주식, 신주를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신주 발행해가지고 매각하면 그만큼 자본금이 회사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조달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는 뭐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매각을 하면은 누군가가 채권을 매입을 하겠죠. 그럼 그만큼 자금이 다시 또 요 기업 주식회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액의 자금을 모으는데 상당히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주식회사는 주주들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고요. 이때의 세금은 개인소득세,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개인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소득세, 즉 우리나라의 법인세와 같은 법인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가 이익을 내면 기업 차원에서 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발생한 이익 중에 일부를 배당금의 형태로 주주들에게 지급하면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그 배당금이 소득이 되거든요. 개인 차원의 소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 소득세를 다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2번 과세하는 거 아니냐, 이중 과세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 주장도 간혹 나타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사업 조직으로다가 유한 책임 회사라고 하는 LLC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 책임 회사는 한명 합자회사처럼 운영되고 세금이 부과되지만 소유자가 유한 책임. 그러니까 아까 한명 합자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이 존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유한 책임 회사는 그 소유자가 유한 책임을 지는 그런 사업 조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유한 책임 회사도 주식회사의 한 종류이다. 이렇게 이제 간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재무란 무엇이냐, 그다음에 뭐 기업 재무와 재무관리의 내용은 또 무엇이냐, 그리고 사업 조직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거. 그럼 재무관리의 목표가 무엇일까? 궁극적으로 재무관리 이런 재무 의사 결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걸 크게 이윤 극대화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주당 시장 가치의 극대화, 그러니까 주식 가치의 극대화라고 하는 거 2가지로 나눠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기업의 목표를 이윤 극대화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목적, 기업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라고 하긴 하지만 이것이 정말 현실에서 정확한 재무이사 결정의 목표일까, 기업의 목표일까라고 하는 건 조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라고 하는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이윤이 만약에 당해년도의 이익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당기순이익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이윤을 갖다가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유지 보수를 해야 되죠. 뭐 기계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유지 보수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걸 줄이면 그러니까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비용이 줄고 비용이 줄면은 수입은 일정한데 비용이 줄면 이익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윤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윤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이윤을 이윤 극대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재고를 줄입니다. 재고도 이제 쌓여져 있으면 재고를 갖다가 재고를 거의 없앤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많이 팔려 나가니까 들어오는 수입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적정한 양의 재고도 필요하거든요. 갑자기 수요가 몰린다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이 상품을 갖다 나한테 팔아다 뭐 해가지고 수요가 몰린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재고는 쌓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기 순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재고를 줄인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뭐 비용을 절감한다 또는 수입을 늘린다 라고 해가지고
이윤을 극대화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즉 현재 이익을 증가시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람직하냐?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윤을 당해년도의 이익 좀 짧게 단기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 이제 장기적인 이익, 뭐 예를 들어 가지고 3년 동안의 이익 또는 3년 동안의 평균 이익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애매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윤 극대화라고 하는 목표에서 이윤을 과연 무엇으로 둘 것이냐, 정말 이걸 좀 생각하는 게 명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정말 이윤을 갖다 당해년도의 이익이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인 이익하고 그 당해년도의 이익하고 좀 상충되는 그런 그 결과를 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와 장기가 상충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재무관리 목표 또는 주식회사의 정말 그 기업 활동의 목표를 갖다가 보통 주주의 주식 가치의 극대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에서 재무관리자는 결국은 회사의 주주들을 위해서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주주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재무관리자가 주식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결정을 내려야지 주주들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재무관리의 목표 또는 기업 활동의 목표는 발행한 주식의 현재 주당 시장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가치 극대화라고 하는 이런 목표는 이윤 극대화라는 목표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 뭐 단기와 장기가 상충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을 갖다가 정말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이 애매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정말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현재의 주식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가치의 극대화,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주당 시장 가치 한 주에 일주에 주식 일주의 시장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무관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뭐 이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회사가 유일한 기업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당 시장 가치의 극대화, 주식 가치의 극대화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개인 회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명 합자 회사도 있고 하여튼 주식회사 형태가 아닌 다른 사업 조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또 그 다음에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발행한 주식의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라고 하는 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주식들 같으면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상장되지 못한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식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식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져야지 그 주식의 시장 가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주식 거래가 빈번하지 않다 또는 정말 주식회사의 형태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주당 시장 가치 이걸 찾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그런 주식회사라고 하면 주식의 총 가치는 결국 자본의 가치하고 똑같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반적인 그러니까 개인회사나 한명 합자회사까지 포함해가지고 기업의 재무관리 목표 무엇이라고 하느냐 현재 자본의 시장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 그놈의 시장 가치는 그 자본금의 액면 금액하고는 다르겠죠. 뭐 더 클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적으면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기업 활동을 갖다 존속을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정말 보다 일반적인 기업의 재무관리 목표는 현재 자본의 시장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기업에게 유익한 재무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자본의 시장 가치가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기업에게 좀
해를 끼치는 그런 재무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자본의 시장 가치가 감소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기업의 목표 또는 주식회사의 목표, 재무관리의 목표라고 하는 걸 주당 시장 가치의 극대화 또는 일반적으로 표현해서 자본의 시장 가치 극대화라고 했을 때, 자, 회사의 자본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재무관리자가 불법적인 행동 또는 비윤리적인 행동까지 취해야 되느냐,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합법적이고 그다음에 좀 윤리적인 그런 재무 의사 결정을 통해 가지고 정말 회사의 자본 가치를, 기업의 자본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 이게 재무 관리자의 목표, 재무 관리의 일반적인 목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자,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라고 했어요. 주주들이 이사를 갖다 선출하고요.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경영진을 또는 뭐 CEO를 갖다가 선출을 한다라고 좀 전에 살펴봤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재무관리자 CEO에서 뭐랄까 CEO가 최고의사 결정자가 그 재무관리자를 갖다가 정말 선택을 할 텐데요. 그 재무관리자는 당연히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증대시키는 재무의사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상당히 규모가 큰 주식회사 같으면은 그 주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즉 소유권이 많은 주주들에게 흩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관리자를 포함한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이걸 목표로 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 이렇게 가지고 나타나는 문제를 보통 주인, 대리인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프린시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대리인은 에이전시, 뭐 에이전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프린시펄, 에이전시 프로블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그냥 간단하게 대리인 문제이다라고 정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주인 대리인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 일단 주주와 경영자 간의 관계는 주인 대리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인 대리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즉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주인이 자신의 이익을 대신하도록, 자신의 이익을 크게 하도록 자기 대신에 다른 사람을 고용했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식회사 같으면은 주주가 결국 경영진을 고용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경영진이 노동자를 고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 주인 대리인 문제가 한 번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인 대리인 관계에서는 주인과 대리인의 이득과 손실, 이것이 이제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돌해서 생기는 문제를 주인 대리인 문제 또는 대리인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회사의 소유주, 주주하고 그다음에 경영자 서로 달라요. 주주가 경영자를 고용을 합니다. 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해달라고 고용을 하는데, 근데 주주의 목표하고 주주의 목표,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가치, 주식의 시장 가치 극대화, 주당 시장 가치 극대화라고 하는 것하고 경영자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경영을 잘해가지고 자신의 소득, 급여를 갖다가 높이는 거,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을 잘한다라고 하면 더 큰 회사에서 스카우트를 해서 해갈 수도 있죠. 그러면 더 큰 기업을 경영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더 높은 보수를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의 목표,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충돌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주인 대리인 문제 또는 짧게 대리인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냥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차를 가지고 있다가 이걸 갖다 이제 팔려고 합니다. 뭐 요즘에는 그 중고차 시장이 많이 활성화돼 있죠.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것보다는 그래도 좀 누군가가 그 자동차 잘 아시는 분이 중개를 해가지고 자동차를 팔아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다 했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대신 팔아줄 누군가, 즉 대리인을 고용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차를 팔면 차를 한 대 팔아주면, 내 차를 팔아주면은
뭐 예를 들어 뭐 20만 원을 드릴게요. 20만 원 너무 적나요? 뭐 하여튼 20만 원을 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대리인, 즉 에이전트, 자동차 중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동차 팔기만 하면 돼요. 이걸 얼마의 가격을 받고 파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죠. 그냥 팔기만 하면 돼요. 무조건 팔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파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꼭 최고의 가격에 팔아야 되는요.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최고의 가격을 받아주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리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자, 만약에 일정한 금액이 아니라 당신이 팔아준 가격의 10%를 수수료로 지불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대리인인 자동차 중개인 같은 중개인의 경우에 자동차 팔 때 가격, 최고 가격으로다가 팔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그 판매 가격의 10%를 수수료로 받게 되니까 자신한테도 이득이 된다라고, 이득을 크게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주느냐, 이 보상 방법이 대리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또는 그 대리인 문제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주식회사에서 경영자와 주주의 이해는 서로 다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의 호재가 될 수 있죠. 그럼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식 가치가 높아지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투자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위험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소유주들, 즉 주주들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투자를 원하지만 경영자는 상황이 만약에 나빠지면 경영자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를 웬만하면 새로운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영자가 실제로 새로운 투자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주들은 좋은 투자 기회를 하나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경영자들의 목표는 무엇일까? 뭐 회사를 성장시키는 거, 이게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기업을 쭉 유지하는 거, 존속시키는 거, 생존시키는 거가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고 기업의 자립성을 높이는 거, 이게 이제 경영자의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이러한 목표들 모두 다 소유주인 주주의 목표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주주와 경영자 사이에 나타나는 대리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보상받는 방법, 그리고 기업에 대한 통제 방법 등을 통해 가지고 대리 문제를 해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경영자가 보상받는 방법, 경영자 보상 방법을 통해 가지고 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경영자가 주식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영자의 보상을 재무 성과 또는 주식 가치와 연계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식 가치가 높아진다 또는 재무 성과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경영자에게 보상을 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스톡 옵션이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경영자에게 일정한 가격을 일정한 가격을 제시하고 그 가격으로다가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스톡 옵션을 부여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정한 가격에 내가 그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업의 주식 가치가 높아지면은 그때는 어떻게 돼요? 뭐 예를 들어 난 1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근데 그 주가가 20만 원이 된다라고 하면 10만 원만큼 내가 뭐예요?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10만 원 주고 그 기업의 주식을, 내가 경영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매입을 하고요. 다시 시장에 팔아버리면 그때 20만 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10만 원에 한 주당 10만 원의 차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의 가치가 클수록 이런 옵션의 가치, 스톡 옵션의 가치도 더 커지기 때문에 대리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재무성과 및 주식 가치를 승진 또는 직업 전망과 연계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업 또는 회사 내에서는 업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이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재무관리자 입장에서도 재무이사결정을 잘 수행해가 재무이사결정을 정말 효율적으로 재무이사결정을 바람직한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재무관 정말 그 뭐랄까 정말 기업의 주식 가치를 갖다가 높인다라고 하면 그러면 승진할 가능성, 뭐 CEO 최고이사 결정자로 승진을 한다든지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면 그러면 승진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런 걸 보여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재무관리자 또는 경영자가 정말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주주의 목표인 정말 주식 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데 성공한 경영자는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높은 급여를 받고 다른 기업으로 옮겨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보상 방법을 통해 가지고 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업 통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대리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결국은 주주들이 지배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주들이 이사를 갖다가 선출해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서 다시 경영진을 고용하거나 또는 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기존 경영진들이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지 못한다, 주당 시장 가치 극대화라는 목표를 소홀히 한다라고 하면 기존 경영진을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위임장 대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룹이 기존의 이사를 교체해가지고 그래서 기존의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식으로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 그 위임장으로 위임받겠죠. 그래서 위임장을 많이 모은다라고 하면은 경영진을 갖다가 교체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기업 인수를 통해서 교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경영진이 형편없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업을 인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수한 경영진을 갖다가 거기다 고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수한 경영진이 예전에 그 좀 형편없는 경영진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득이 더 많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영진이 우수한 기업을 인수하는 것보다는 경영진이 형편없는 기업을 인수하는 게 잠재적 이익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기업의 경영자는 이거 다른 기업에 의해서 정말 인수가 다른 기업이 내가 지금 경영자로 있는 이 기업을 인수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내가 경영자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주의 이익, 지금 현재 그 기업의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할 그런 어떤 인센티브가 또 있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인 대리 문제는 주식회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라고 하면 한명합자회사 또는 개인회사에서도 존재하는 그런 문제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뒤에 또 설명을 해야 돼가지고 어디다 넣을까 하다가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걸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주주와 경영진 이외에도 회사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해관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주주가 이해관계자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경영자도 포함이 되고 채권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그 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아가게 되는 소득을 얻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기업에 고객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뭐 원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공급업체가 있을 수 있고, 정부도 하나의 이해관계자로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고생하셨습니다.